처음부터 목표 설정을 하지 마라.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전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는가? 지도자가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자원과 에너지를 어디로 분배해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중대한 가치 및 기회에 대한 이해나 분석 없이 제멋대로 선정된 목표는 지지받지 못하는 목표이다. 반면에 좋은 목표는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을 추구한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지지받지 못하는 목표와 구별해서 이를 목적이라고 부르겠다. 예를 들어서 향후 12개월 안에 특정한 수익 목표 달성처럼 지지하지 못하는 목표는 딜버트 스타일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표와 전략을 혼동한 커티 스트라이터. 전략 목표에 대한 내 생각이 명확해진 것은 몇 년 전에 항공기 제작업체인 커티스 라이트의 CEO 테드 베르너가 주관한 전략회의에서였다. 그는 다각화와 관련된 내 책을 보고 나를 초청했다. 베르너는 1960년부터 회사를 이끌어왔는데 다각화를 연구한 외부 전문가에게 기업 전략을 맡기고자 했다. 그는 내게 고위 중력들과 팀을 이루어서 작업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는 전설적인 그린 커티스였다. 그는 자동차 디자이너, 오토바이 선수, 시험 비행 조종사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1907년에는 V8 엔진을 장착한 오토바이 시속 220km의 속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이 일로 그는 유명세를 얻었다. 그는 1910년에는 최초로 해군 함정에서 비행기를 이륙시켰다. 그가 설립한 커티스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조작하기 쉬운 제니 훈련기 수천 대와 N9 수상 비행기를 해군에 납품하기도 했다. 라이트 항공사는 라이트 형제가 설립한 엔진 제조업체다. 찰스 린드버그가 뉴욕에서 파리까지 무착륙 비행에 이용한 센트루이스의 정신 호에라이트 항공사의 엔진이 장착되었다. 그리고 2년 후인 1929년에는 두 회사가 합병하여 커티스 라이트가 탄생했다. 커티스 라이트는 2차 세계대전과 1950년대에 걸쳐 비행기 엔진 및 프로펠러 제작업체로 성장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제트 엔진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사업이 거의 문을 닫자 커티스 라이트는 비행기 부품, 원자력 발전소, 장비, 자동차 및 건설기계 부품으로 사업을 다각화했다. 이 회사는 로터리 엔진의 탄생에 큰 몫을 했다. 1957년에 독일의 NSU 모터 베르케 자동차 회사가 최초의 로터리 엔진을 내놓자 커티스 라이트는 미국 판매 독점권을 부여했다. 자동차 업계는 로터리 엔진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 엔진은 왕복 피스톤 운동 없이 작동했다. 시끄럽지 않고 작은 진동 소리를 내며 바퀴로 동력을 전달했다. 이 엔진을 최초로 장착한 차량은 1967년에 시판된 마스다 코스모였으며 그 뒤로 유명한 RX-7에도 장착되었다. 아메리칸 모터스의 상품 담당 부사장인 제럴드 마이어스는 1980년이 되면 모든 엔진의 절반 그리고 1984년에는 모두 로터리 엔진으로 대체될 거라고 예측했다. 증강가는 열광했고 주당 손익이 13%에 불과했던 커티스 라이트의 주식은 1972년에 $60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연비가 좋지 않았던 로터리 엔진은 1974년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고 시장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조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GM은 로터리 엔진 프로젝트를 취소했고 아무도 커티스 라이트와 제휴하지 않았다. 1974년에 주가는 $5로 폭락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핵무기 부품, 원자력 발전소 연가 시스템과 장비, 터빈 발전기 및 비행기 부품 등을 생산했다. 또한 강폭 동체 항공기 부품으로도 영역을 확대했다. 주가는 하락했지만은 채무가 거의 없고 현금 보유량도 상당했다. 베르너 회장은 금요일의 전략회의에서 중력들에게 회사의 목표를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렇게 지시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달성하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일단 목표를 명확히 하면 무슨 수를 쓰든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전 2시간의 회의는 고통스러웠다.
중력들은 성장, 다각화, 투자 수익률 제고 같은 광범위한 목표만 이야기했다. 이런 목표에 반대할 사람은 없으나 이것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만일 누군가 비계가스 저감장치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면 그런 목표는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강력한 결정사항이 된다. 그날은 나머지 시간에는 회사의 사업 영역을 검토했다. 휴게 시간에 베르너 회장은 다음 날 아침에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겠다며 내게 뛰어난 전략적인 목표란 무엇인지 회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다양한 다가가 조진 방식의 장점과 단점 등을 토의할 생각이었지. 목표를 다루게 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기업은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사람은 살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문제는 지난 2500년 동안의 철학자들을 괴롭혀왔다. 왜 사람은 믿음, 명예, 진리, 정의, 권력, 부균형 혹은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실천주의들이 주장하듯이 마음대로 목표와 가치관을 정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내일 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밤을 새워서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을 글을 타자기로 써내려왔다. 4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글은 결과를 도출하는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뛰어난 전략적인 목표란 뭔가?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증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바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모였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모인 것이다. 답을 얻어보면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뛰어난 전략적인 목표는 무엇을 투입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있어야 수립할 수가 있다. 전략이 있어야 수립할 수가 있다. 전략이 있어야 수립할 수가 있다. 우리는 전략을 수립하려 할 때 당연히 야망이나 가치관을 떠올린다. 그러나 야망, 욕망 그리고 가치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자유와 안전 같은 가치는 모든 미국인이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보장제도에서 적립방식과 부가방식 중에서 어느 제도를 선택할지 지시하지는 않는다. 또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확히 어디까지 안전을 희생해야 하는지도 말해주지 않는다. 투자금액 대비 15% 이상의 이익 달성 또는 군수 및 항공산업의 비중을 매출액의 50% 이하로 유지 같은 목표는 구체적이므로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선언하는 것은 사실상 결정과 다름없다. 즉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택이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는 경쟁자가 어느 쪽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자원을 배분해야 할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목표를 수립하다가 결국 목표처럼 보이는 결정을 수립하게 된다. 기업은 경쟁한다. 수익을 내기 위해, 기술을 얻기 위해, 명성을 얻고 인정을 받기 위해,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경쟁한다. 전략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경쟁할지에 대해 결정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면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마술 같은 법칙은 없다. 따라서 목표를 먼저 선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역방향 접근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렇지? 목표를 먼저 선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역방향 접근 방식은 불가능하다. 일정할 만한 분석이 없는 한 구체적인 목표는 가짜 전략이 불가능하다. 그렇지. 입증할 만한 분석이 없는 한 구체적인 목표는 가짜 전략에 불가하다. 전략은 변화, 문제, 또 기술, 자원, 기회를 검토해서 나온 판단을 기반으로 수립해야 한다. 욕망이 전략에 반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전략은 변화에 대한 인식, 특별하고 보호받는 기술과 지식, 경쟁사의 기술과 지식, 가용 자원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에서 나온다. 전략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올해 지유가는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 폭등했다. 여러 산업이 그 피해를 입은 것이다. 우리는 먼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커티스라이트에 유리하도록 이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여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전략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하여 내리는 판단이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전략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선과 후가 결정된다. 일단은 앞으로 나갈 전략을 선택하면 그때서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다. 다음날 아침에 이 글을 복사해서 중력들에 돌렸다. 그때는 파워포인트가 없어서 직접 읽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같은 박수는 없었다. 중력들은 내가 제기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오일 쇼크로 인한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고성능 장비의 설계와 제작에 강점이 있지만 정부 계획 수주가 취약하다며 회사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사업 환경이 보다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다. 커티스 라이트와는 그날까지만 함께했다. 당시 그 회사의 가치는 약 100억 달러였다. 사업 연관성이 없는 기업을 인수하는 등 그 뒤에 발생한 일들은 테드 베르너의 전력이 복합 기업으로의 성장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1년간 생코의 주식을 매입했는데 이 회사는 공해 저감 장치와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한편 양로원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손을 대고 있었다. 2년 후에 베르너는 케네콧 구리왕선을 차지하기 위한 대리전에도 관여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텔레다인이 커티스 라이트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 후에 3년간 회사 가치는 29억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로부터 약 20년간 회사는 첨단 부품 및 조립품을 예기과 군용기에 공급하는 원리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오늘날 커티스 라이트는 유체 및 동작 제품을 생산해서 우주항공, 원자력, 정유, 가스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자동차, 산업기계업체에 금속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회사 가치는 60억 달러에 이른다. 목표는 결정이다. 커티스 라이트처럼 목표와 전력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아무리 전력 수립 워크숍과 회의를 많이 해도 진전이 없다. 최고 경영진이 우선 회사의 목표를 수립한 다음에 전략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하면 보통은 이런 식의 목표를 먼저 수립하려는 조언을 듣는다. 워크숍에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가치관에 대해 의견 일치를 구하는 것은 쉬워 보인다. 예를 들어서 수익을 증대한다든지 회사의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경쟁사보다도 뛰어난 실적을 보인다든지 직원들을 존중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것 등이다. 이런 가치관과 희망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런 가치관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 특히 계량적인 목표로 변하는 순간 행동이 따라야 한다.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하면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된다. 만일 어떤 목표가 매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정된다면 그 목표는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진단이 없이 단순히 목표 발표에 그친다면 그 목표는 제대로 된 진단 없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한다. 반면에 좋은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립된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사와 협조해서 품질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독립팀을 만들어서 완벽한 방수 코팅 재질을 개발하는 것이다. 시장 점유율 확대처럼 지지받지 못하는 목표로 시작한다면 경쟁자로서의 통찰력이 부족한 것이며 직원들을 쥐어짜서 성과를 내려는 것이다. 베르너는 내게 뛰어난 전략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좋은 전략 목표는 꼬인 과제를 해결한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전략이란 꼬인 과제를 해결한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조직의 리더는 전략을 수립할 때 일관적인 희망과 당장 급한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연결시킨다. 연결이 잘 되면 좋은 전략을 얻을 수 있다. 목표는 경쟁자에게 중요한 수단이다. 경쟁자와 관리자들은 행동 지침으로 목표를 수립한다. 좋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하기 간단한 문제로 범위를 좁혀서 모호성을 없앤다. 둘째, 조직의 달성 방법을 알고 있거나 노력해서 알아낼 수가 있다. 셋째, 선택과 집중 그리고 해결 과정을 통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한다. 다음으로 모든 직원이 항상 동의하지는 않는다. 자, 이런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건데요. 지지받지 못하는 엉터리 목표. 지지받지 못하는 엉터리 목표. 그렇지. 이런 것들이 참 껍데기, 허수아비, 허풍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나쁜 전략 목표는 화려하지만 집중을 분산시키는 두 가지 색을 띠고 있다. 첫 번째는 분석이나 문제인식조차 없는 지지받지 못하는 목표. 1985년에 IBM 회장 존 에이커스는 향후 10년간 매출액을 460억 달러에서 1,80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현재의 불처럼 당시 IBM은 컴퓨터 업계를 지배했고 산업 전체 이익의 3분의 2를 가져갔다. 그러나 중앙 컴퓨터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현업과 동떨어진 전선 부서도 사라지고 있었다. 에이커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많은 인원이 충원되었지만 주요 사업이 붕괴하면서 IBM은 거의 파산이 이르렀다. 에이커스가 수립한 목표는 조직을 이끌어갈 책임을 회피한다. 마치 경기 여름은 안날 요정에서 무조건 이겨라 라고 소리 지르는 코치와 같다.
지지받지 못하는 목표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샌디아 프로덕트. 이 회사는 미국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대기업이었다. 이 회사는 성장이 뒤처진다며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했다. 이에 부응해서 새로운 CEO는 on to the next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서 향후 5년간 매출액을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2배 늘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그러나 이 목표는 지지받지 못했다. 샌디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는 급격히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었다. CEO는 2개의 인접 시장에 진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인접 시장은 성장하고 있었지만 과거에 한번 진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다. 또한 매우 강력한 경쟁사가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인접 시장은 성장은 느렸지만 확실한 강자가 없이 여러 제품들이 난무했다. 회사의 정력들은 벽에 큰 스크린이 달린 회의실에 모여 곧 있을 이사에 발표할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는 향후 5년간 매출액을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였다. 2개 인접 시장에서 400억, 기존 시장에서 100억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보조 슬라이드에 인접 시장의 제품 출시 현황과 시장 상황에 관한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인접 시장에 관한 슬라이드에는 처음 몇 년간 손실을 기록하다가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서 흑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비관하는 수익의 현재 가치가 불어있음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CEO가 물었다. 이 예상 슬라이드에 시장 점유율은 안 보이네요.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 점유율? CF가 보조 데이터를 찾아보더니 5년 후에 85%의 시장 점유율을 예상한다고 대답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시장에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바닥에서 시작하는데 CEO가 말했다. 그래서 상품개발 담당 부서장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우리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우리의 기술을 알면 더 넘어올 겁니다. CEO의 표정은 움츠렸다. 아마 지난번 시장 진입 실패를 떠올린 것 같다. 40%만 잡으면 어때요? 그게 더 합당하지 않나요? 라고 CEO가 물었다. 그런 5년 후 예상 매출은 1000억이 아닌 740억 달러로 떨어집니다. 그러자면 현재 가치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정무팀 직원이 덧붙였다. CEO는 현재 가치를 플러스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점유율이 얼마냐고 물었고 그 직원은 약 50%라고 대답했다. CEO는 한숨 쉬며 말했다. 그럼 50%를 놓고 두 번째 인접 시장을 좀 더 공격적으로 짜봅시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모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쟁력이 탄탄했음에도 불구하고 샌디아에는 전력이 없었다. 장점을 알아볼 능력도 없었고 매출액을 2배로 확대할 특별한 수단도 없었다. 3년 뒤 이 계획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CEO는 해고되었다. 이 CEO는 왜 기술력이나 경쟁사에 대한 명확한 분석보다는 슬라이드의 숫자를 조작하는 데 그렇게 신경 썼을까? 한 가지 이유는 지난 10년간 독립과 사업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사의 멤버들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니까 10년간 독립과 사업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이사의 멤버들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사진은 능력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으나 비상적으로나마 이 회사가 가진 기술을 이해하는 이사는 한 명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회계 보고서만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분기마다 CEO에게 성장 목표를 달성하러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지지받지 못하는 목표가 샌디아의 CEO마저 무너뜨렸다. 그들 모두는 파워포인트 자료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on to the next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숫자를 조작하고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다. CEO에게 배짱이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평범한 소방대원보다도 용기가 없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가 동기를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대로 세운 엉터리 목표는 달성하게 되는 동기가 아니라 냉소주의와 거짓말만 낳는다. 냉소주의와 거짓말만 낳는다. 성급하고 잘못된 목표. 두 번째 나쁜 전략 목표의 사례는 정치나 변형한 시각으로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한 경우다. 이 경우도 문제를 발표하고 정책 수립 대책 그리고
목표 설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같다. 그러나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엉뚱한 대책에 집중하느라 진짜 문제를 놓친다. 내재된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단기 대책들이 모여서 잘못된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팀 포드의 사례를 보자. 팀 포드는 2001년에 시카고의 유제품 생산업체인 소유자 포드와의 합병으로 탄생한 미국 최대의 유가공업체였다. 합병 후에 팀 포드는 미국에서 가공되는 우유의 3분의 1을 생산했다. 이는 2부터 4위까지 모두를 합친 것과 맞먹는 양이었다. 팀 포드는 40에서 60여 개의 소규모 유광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족끼리 하는 조그만 회사부터 큰 규모의 회사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낙농가에서 원재료 법에서 균질, 살균, 분리 과정을 거쳐 우유를 생산했다. 식품점에서 볼 수 있는 우유는 대개 암소에서 짠지 24시간에서 36시간밖에 경과하지 않은 것이다. 인수합병으로 팀 포드는 60여 개의 다양한 브랜드로 또 우유와 버터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 중에 몇 개의 브랜드는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다. 1990년대 이래로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우유 소비량은 평균 2에서 3% 수준이 감소해 왔다. 미국 농가는 낙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복잡한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했다. 전체로 보면 과잉 생산이라서 남는 우유는 버려졌다. 우유의 가격은 수요 또 소사육, 두유, 사료 가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중에 수요는 치즈, 요구르트 주기도 한다. 팀 포드의 근본적인 문제는 진정한 의미의 내셔널 브랜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경쟁한테 로컬 업체에 취급을 받았다. 슈퍼마켓은 울마트, 코스트코 로컬 업체끼리 경쟁을 거쳐 최저가를 유도했다. 시판되는 우유 제품의 80%는 PB 브랜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 포드는 회사 운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품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료와 사육 투수다. 사료 가격은 유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팀 포드는 사실 일반 우유가 아닌 가공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 팀 포드의 시련이 닥친다. 전국의 우유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그 후에 3년간 매출액은 5% 감소했고 팀 포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렇게 해서 팀 포드는 유가공업체를 흡수했지만 과잉 생산과 수요 감소를 해결하지 못했다. 상품이 피클이나 감자칩이었다면 업체를 흡수했던 조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브랜드하고 어렵고 현지에서 가공되며 PB 형태로 생산되는 우유는 다르다. 자, 이렇게 해서 내셔널 만들기 어려웠다. 불구하고 성과를 평가한다고 해서 다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중 브랜드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업그레이드 했어야 했는데 이런 것은 준비가 부족하고 목표만 달성하고 이렇게 해보자 하는 거품 때문에 안 된다는